방류는 우리 돈으로 374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대기 방출 방식은 이거보다 한 10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이 해양 방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더불어서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오염수 방류를 고집하고 있는 일본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뜻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분위기들이 일본의 강행 의사를 더욱 굳어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단 소식인데 지금 내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잖아요. 우리 교민들 안전 확보되고 있나요? 네, 어제 우리 군수송기가 교민 철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날아갔고요. 육군 특전사 707 트리김대를 포함해서 50여 명의 요원이 수단 지부티로 파견이 됐습니다. 수단에 현재 체류 중인 한국인은 28명이고 현재 모두 대사관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수단에서는 현재 정부군과 준 군사 조직인 친속 지원군 사이의 싸움으로 인한 내전이 한창인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4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페인, 스위스 같은 여러 국가도 자국 교민을 지금 대피시키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산발적으로 지금 전역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국 대사관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다들 대사관에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가장 큰 건 송영길 전 대표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파리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한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내일 송영길 전 대표 방문하는 그 날짜에 또 출국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 국빈 방문인데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이 갈등 파장으로 이어진 이 발언, 과연 어떤 식으로 국빈 방문에 영향을 줄지 네. 이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 조금 아까도 좀 분석을 네. 했습니다. 장 소장은 또 그 외에 뭐가 눈에 띕니까? 없는데요. 없어요? 네. 네.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12명의 의원님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원칙은 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전격 탈당 그리고 즉시 귀국. 뭐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그 당시 돈 봉투 이런 걸 알았느냐? 그건 이제 몰랐다. 또 자신은 선거운동에 너무너무 바빠서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답변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소장? 진작 저렇게 결정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저는 탈당하고 귀국할게요. 그리고 책임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의 진정성이 좀 반감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즉시 귀국해라, 탈당해라, 뭐 제명하자, 뭐 정계 은퇴해라, 출당해라, 심지어 압송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조금 좀 저 말에 기자회견 말에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은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응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성만 의원 본인들 육성이 나온 녹취록이 나왔어요. 돈 문제를 어떡할까 막 이런 녹취록이 나왔는데 뭘 자신 있게 대응하고 뭘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건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 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그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리스크 하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리스크였겠죠. 검찰 수사도 있고 재판도 있는데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리스크가 하나 더 덧붙여졌다. 예. 그래서 사실상의 더블 리스크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이 뭐 기자회견의 내용의 핵심은 따져보자면 이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치적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사 받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물론 이제 이 돈봉투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무부총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강내구 전 감사는 이런 일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캠프의 중요 위치 차지할 수 그렇죠. 없었다. 그런데 예. 이 송영길 전 대표와의 접점으로만 놓고 보면 강내구 전 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로 지금 비치고 있죠. 왜냐하면은 녹취록에도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영길이 형은 알 거야. 뭐 등등등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송영길 전 대표하고의 이 열세를 쥐고 있는 인물은 강내구 전 감사인데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또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해서 저는 핵심 인물은 이번 사태의 전체적인 이 스모킹 건은 이정건이 아니라 강내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소환 뭐 이런 것 조치는 아직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걸로는 강내구 전 감사가 구속됐으면 모르겠는데 구속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에 네. 수사가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아직 검찰은 확 찾지 못한 상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검찰도 수사가 됐다면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내구 전 감사의 소환장 내용, 구속영장 내용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청구 내용에도 보면은 이 3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증언만 있는 것이거든요. 9,400만 원을 돈을 만들었고 통화 내용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다 이 정황만 놓고 보면 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검찰로서도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이유는 예. 잠깐만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이야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예. 장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봐요. 일단은 근데 윤관석 오래 걸릴 거다, 이것도.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에 대한 먼저 소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송영길 대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도 나부터 불러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적인 재반적인 상황적인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송영길 대표를 부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못 보인다. 부르죠. 네. 못 부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강화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아까 두 의원 먼저 조사할 것 같아요. 네. 그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돈 봉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안 받았다고 다들 각서를 써라. 그래서 만약 받은 게 나중에 드러나면 공천이고 뭐고 다음번 아무런 책임 당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고 약속해라. 뭐 이런 운동까지 벌이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의원이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돈 봉투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두 가지의 정보가 지금 혼재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은 것으로
좀 의혹이 돼 있는 뭐 각종 정보지 형태로 의원들 명단 이름이 돌아다니잖아요. 다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 나 안 받았어요. 이렇게 부인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실은 내가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20명의 의원을 확인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둘 다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권칠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당에서 좀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했더니 결정된 바 없고 검토된 바가 없다. 다만 당에서 지금까지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그냥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알아보고 하고 있는 있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 네.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 진상조사가 언급되다가 네. 수사권도 없고 하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셀프 면죄부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안 하겠다라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야죠. 이건 못하는 이유가 해야 돼요. 뭐 우리 정관영 앵커께서도 그리고 우리 장성철 선생님께서도 관련된 정치 연안에 대한 경험이 또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지만, 그러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소속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손 들어서 처벌을 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손을 안 들죠. 안 들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당에서 안 하려고 안 하기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봐요, 저도. 근데 실체적 진상 규명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가 아니라 저는 두 번째로 가야 된다. 혁신적 기준을 설정을 하라.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이제 검찰 수사가 나와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뭐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여 명이 됐든 예, 돈을 예. 받았다면 분명히 이것도 검찰의 수사와 체포 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다 내려놓겠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윤리위의 기준을 상향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원권 30년 정지, 30년? 그다음에 공천권 15년간 배제. 저는 이걸 해서 절대로 우리 뭐 민주당에는 우리 정치권에 이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기준은 훨씬 더 상향해서 설정하는 예.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혁신적 그렇습니다. 기준은 세워라.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진상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드러나겠냐 이 말이죠. 저희가 법률적인 책임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도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엔 녹취가 나왔어요. 육성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 지지 않도록 해요. 그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은 혁신공천할 수가 있어요? 윤리심판원은 왜 있어요? 이런 것들 판단하라고 민주당 윤리심판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당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진상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김민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꼭 지적을 하고 뭐라고 싶습니다. 했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 한 것을 보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집도 없고 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어제 기자회견 보고 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의 도덕적으로 명분을 가져야 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과연 합당한 말인가라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민석 정책위원장 자체가 2009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받아가지고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 대법원 판결 받았어요. 아직까지 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보증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다. 보호할 것을 보호하고 보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방어하고 옹호하는 거지, 저는 김민석 정책위원장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까지는 결의를 했지만 네네. 추후에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지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기자회견이 어젯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내일 월요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대로
녹취까지 나온 의원들 최소한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진상조사라도 할 것인지 뭐 거기까지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대신에 이번 사안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혁신적 기준을 세우는 걸로 갈지 요건 다음 주 월요일에 지켜보면 이 되겠네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당에서 뭐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죠. 그렇죠. 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정확하게 의혹은 있습니다. 의혹은 상당히 의혹이 이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체는 또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 그리고 만약에 뭐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랬더라면 그 의혹은 더 확대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분명히 녹취록에 나온 것만으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그 돈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아니면 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어떤 과정의 중간에 있었던 것이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녹취록이라는 걸 들으면 굉장히 국민들은 격분하게 돼 있지만 정확한 실체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당장 내일부터 뭐 어떤 수준에서 해낼지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이현 씨. 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사고가 있습니다. 4차로에서 버스와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고요. 이 여파가 여주 분기점 부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8km 구간 정체가 무척 심한 상황입니다. 또 이 영향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인데요.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 쪽에 이동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 부근에도 사고가 났고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면서 뒤쪽의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긴 정체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로는 내송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목천 쪽으로 9km가량 정체고요.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또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주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있습니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4파전인데 네. 누가 될까요? 28일인데 저는 뭐 제 개인 피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원들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또 다른 위기 국면이 만들어졌다. 또 불거졌다.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리스크고 또 일단은 당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와 대항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다면 결국 이건 다 수사거든요. 저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좀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상황상. 예. 저는 박범계 전 의원 가능성이 높다. 현 의원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 현 의원의 가능성이 그렇죠. 점차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인식이 됩니다. 예. 장수 소장은. 저는 홍익표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갑자기 저요 하고 손 들고 나왔잖아요. 다른 움직임이 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그래서 배 소장님 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는데 저는 배팅하라면 일단 홍익표 의원에게 배팅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지켜보자고요. 누가 되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지금 러시아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 그러나 미국으로부터는 뭐 짐짓 흐뭇한 반응 이런 걸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성 소장?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함으로써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와 서방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한민국이 외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밀로 해서 서방 세계가 아니 너희들은 다른 나라 침공받고 어렸을 때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그냥 인도적인 비군사적인 부분만 지원해줬잖아.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줄게. 이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좀 사이가 점점 나빠지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까지 가게 된다면 과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하나는 기대와 걱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걱정들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충분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과 야당에서 걱정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 방향의 걱정을 다 얘기한 거는 네. 참 이러기도 난감하고 저러기도 난감하고 이러는 건데 맞아요. 이번 로이터 통신과의 발언에서는 이래버린 거잖아요. 한쪽으로. 그래도 조건부였죠. 그래도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가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비판은 좀 옳지 않다라는 좀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배종찬 소장은? 저는 그냥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여론상으로는 분명히 유리하지 않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신의 판단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했겠구나. 여론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상당히 의식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두 번째는 또 이제 국제 질서입니다. 어차피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면 뭐 한미일 쪽으로 더 수렴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북정로 쪽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주변 영향으로 봤습니다. 김성하 전 안보실장도 없고 김일범도 없고 이문희도 없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한미일 공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의견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이 그 생각과 사고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건 내 코가 석자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중도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MZ세대도 그렇고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국제 질서를 좀 더 균형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익이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워낙 또 관계가 공고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강화한다. 누가 한번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본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이 한일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와 싸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건 민감해하는 건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대만이죠, 대만. 신장보다는 대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를 굳이 둘이 뭉실과 두루 뭉술로 전략적 모성으로 가도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장선수 소장도 얘기한 이러지도 난감하고 저러기도 난감하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 기름뱀장어라는 표현 쓰듯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외교적 표현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장선수 소장이 언급한 조건부로 뭐 대량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등등등 조건부로라고 한 말을 했잖아요. 벌어졌어요. 네. 근데 외교적 언사에서는 조건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있는 현상만 얘기하지 왜 굳이 조건까지 걸어서 특정 국가를 자극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한미 간에는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자락을 깔기 위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뭐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문이나 아니면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확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군사적 지원까지?
라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 일본도 군사적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합니다. 네. 네네. 우크라이나에 안 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우리가 뭐 폴란드에 아니면 독일의 미군 기지에 뭐 155mm 포탄 50만 발, 뭐 43만 발 이런 식이 이제 이미 뭐 수출돼 있고 가 있다라는 우회적 지원, 뭐 대여 형식의 지원 네. 이런 방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합리성을 뭐 명분을 좀 갖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대통령 미국 방문하시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외교, 안보, 뭐 군사, 정보 분야에서의 성과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뭐 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풀고 오세요.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거. 네, 예. 풀고 오세요. 이건데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군사, 안보, 협력 분야에 지금 더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율해가지고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 이뤄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2차 전지에 저는 생명이 달려 있다. 2차 전지에 운명이 달려 있다. 예. 지금 안보 관련해서는 너무 어수선해서 네. 어떤 점수를 매기기도 지금 쉽지가 않고 뭐 미국에 가서 6.25 참전 추모비도 이제 부부 동반해서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 이게 파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지율이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안보는 선반영돼 있고 보선 결집 정도 수준일 테고요. 그럼 중요한 게 중도층이나 적어도 자영업층이나 또 사무직 블루칼라까지도 흡수가 되려면은 결국 2차 전지입니다. 지금 뭐 젊은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에 민감한 반응 또 이제 구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우선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인데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일본까지 다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회담 한 번 했다고 갑자기 미국이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꾼다? 전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달에 말에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세부안이 발표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양극재하고 음극재까지도 지원의 수혜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독소 조항,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산 강물을 카드뮴이든 또는 리튬이든 망간이든 흑연이든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럼 3,750불을 못 받습니다. 아니 차량당. 그건 2025년 이후인데 예. 중요한 건 지금 당장부터 이미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중국산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인도네시아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리튬 생산할 수 있는 요걸 핵심 강물 협력 국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면 우리만 혜택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요? 우리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우리 중동이나 폴란드, 체코에 진출하는 중소형 원전에 대해서 원천 기술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김도 상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 기술은 많이 확보를 한 상태니까 한국은 조금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요거 정도만 넣어도 저는 상당한 성과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요. 정상회담에서 거기까지 얘기할까요? 아니, 물 밑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미 이제 다 그런 건 다 끝났는데 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바이든의 대국적인 결단은 양보를 이끌어냈다. 그거를 남겨두려고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바라야죠.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진짜. 주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가서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왔구나라고 예. 저희가 좀 평가할 수 있었으면 글쎄요.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취해진 일련의 미국 정부의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등등의 지원, 그러나 거기에 따라져 있는 조건, 이 일련의 조치들은 이게 차곡차곡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인데.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우선주의. 이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을 과연 뭘 어떻게 뒤집어서 우리가 좀 뭐 얻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우리 장 소장이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구체적인 뭐가 좀 있긴 있다는데. 네, 소장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1, 2년 차에는 본인은 재선 도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재선 도전이 거의 확고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재선 도전 발표를 한다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5월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 열리고 난 이후에 그때 발표를 해줘도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오면은 저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좀 빨리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임기 1년 됐는데 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내팽개쳐다.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중국이죠. 방임?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 만나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인데 러시아랑 네. 뭐 할 수는 없고 없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해야죠. 네, 시진핑 주석 만나야 돼요. 저는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중국 적자가 지금까지 10조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느냐. 또 만약에 이러한 대만 해역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물론이죠.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대중국 외교도 신경을 써야 그럼요.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크롱이나 브라질의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은 다 중국 갔다 베이징을 왔잖아요. 방문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적어도 5월에 히로시마 G7 회의 참석은 6월에는 저는 늦어도 6월 전에는 중국을 방문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배종찬 소장 그 데이터상으로 지금 무당층 비율이 지난 대선 이후 최고치인 30%대 이상으로 올라갔다. 예. 확실한 사실이죠. 그럼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제3지대 신당 창당 얘기도 금태섭 전 의원 등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뭔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던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이 3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층이 대등한 정도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나오니까 검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박사와 함께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무당층 비율이 제3신당이나 조직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신당이 성공했던 사례는 2016년 이후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2016년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역 지배력이 있었거든요. 국민의당. 예, 그 이전에 우리가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JP의 중정도는 바빠지가 않아요. 자민련. 했던 그 자민련이 있었고 자유선진당의 이해창 또 구심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금태섭, 김종인 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판을 뒤엎을 정도의 구심점 해오리 바람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한 20%대가 나올 정도의 사람이 그 정당을 이끌어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역 구도로 이렇게 파짓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상당히 노력하고 김종인 박사가 각구에 또 조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니 이제 그냥 그 입을 뗀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까지 뭐가 진행된 건 없어요. 예,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 못한 구심점이 있던가 아니면은 정말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뭉치려면은 정말 신박한 공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마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마크롱이 전진 정당을 만들 때 정도의 공약 또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이 5개의 별이 될 만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의 그 정도의 신바람, 돌풍 정도를 누군가가 만들 수 있다면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이 그 제3정당 좀 도와주시면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배 소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해요. 구심점과 지역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3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 대략 20석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한 전망을 해보는 거는 금태섭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제3정당이 하나가 있고 또한 제3정당 3-1 제3정당 3-2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쪽의 분들도 지금 제3정당 모임을 해보자라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예. 곧 뭐 발족할 것 같다는 예를 들면 생각이 어떤 들고. 분들이에요? 아직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명분을 좀 만들어 가고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래 좀 이번에는 좀 저 정당들 좀 너무 싸우는 거 너무 보기 싫어. 제3정당 의미 있는 뭐 의석수 주자라고 결심하시면 폭발력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죠. 대선 후보급의 지도자는 정말 필요해요. 저는 총선 이후에 불가피하게 제3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선 이후에요? 네. 저는 2005년, 25년, 2026년. 왜냐하면 2026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27년에는 대선이 있고 2028년에는 총선인데 왜 그러냐.
역대 이런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한 축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축이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온 어떤 정치 구도의 공천의 왜곡상을 또 우리가 적나라하게 예상한다면 뭐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안 되겠는데 나갈 수밖에 없네. 그래 지방선거 대선 총선은 우리가 다른 색으로 뭉치자. 저는 총선 이후에는 상당히 이 정치 파편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예, 상당히 예.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도 지금 한참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이 뭐 혹시라도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을 도시 지역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런데,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런 건 이제 정계 개편에 아주 큰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민주당이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 선거제 개편이 전제 조건이니까 네. 그게 과연 여야 합의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건 대단히 또 어려운 얘기이긴 하니까요. 네. 다만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이렇게 많은 것은 기존 두 정당이 너무 못한다는 얘기니까 신당 창당 제3지대 얘기하기 전에 야, 그 두 거대 정당 잘 좀 해라 이 얘기 먼저 해야죠. 그렇죠. 네 글자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릴까요? 안 차릴 것 같아요. 네, 정관용 일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서라고였습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함께 듣고요. 전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